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브렌트유는 9.1% 내렸고 미국산 WTI는 11.5%가 빠졌어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보통 항공권 값도 따라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5월 국내 항공사 유류 할증료는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됐고 미국 왕복 유류 할증료만 112만 원이 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숫자부터 한 줄씩 깔고 가겠습니다. 4월 17일 기준 브렌트유 6월물은 배럴당 90.38달러로 전날보다 9.1% 하락했습니다. WTI 5월물은 83.85달러, 11.5% 급락. 이유는 하나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의 통항을 전면 허용한다고 선언했거든요. 2월 말 전쟁 이후 2달 가까이 숨통을 조이던 에너지 병목이 일시적으로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루 앞서 4월 16일 국토교통부는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33단계로 고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16년 지금의 단계제가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 등장하는 최고 등급이에요.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편도에 최대 56만 4천원, 아시아나는 47만 6천원, 뉴욕 왕복이면 유류 할증료만 112만 8천원이 따로 붙습니다. 3월엔 같은 노선 왕복 유류 할증료가 19만 8천원이었어요. 2달 만에 5.7배가 뛴 겁니다. 유가는 내렸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체감으로 번역해볼게요. 여름 휴가로 파리 갈 생각이었다면 왕복 기본 티켓 외에 유류 할증료만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제주 국내선도 5월부터 편도 34,100원, 이것도 역대 최고예요. 4인 가족이 서울에서 제주로 왕복하면 유류 할증료로만 27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비행기표를 샀다고 생각한 순간 지갑 옆으로 다시 지갑이 열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가 내려갔으니까 6월엔 다시 싸지겠지. 안타깝게도 이 상식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붙는 방식 자체가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국제유가는 매일 움직이지만 항공권에 붙는 기름값 보전부는 훨씬 느리게 그리고 훨씬 무겁게 따라옵니다. 그 사이 시차 안에서 우리 지갑이 녹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딱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류 할증료가 왜 유가가 아니라 싱가포르 항공유라는 다른 지수로 매겨지는지. 두 번째, 왜 유가 급락이 5월은커녕 6월 할증료에도 제대로 반영 안 되는지. 세 번째, IEA가 유럽 항공유 재고를 6주 시한부라고 경고한 지금 왜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이라고 찍혔는지. 숫자 3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제뉴스의 헤드라인 숫자는 대부분 빙산의 위쪽 10%에 해당합니다. 유가 10% 급락, 이건 빙산의 윗면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수면 아래 90%입니다. 거기엔 항공유 재고량, MOEX 지수의 산정기간, 중동에서 싱가포르까지의 운송일수 같은 덜 유명한 변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수면 아래를 한 층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덧, 싱가포르 항공유 MOEX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항공권 살 때 따라오는 유류 할증료는 사실 원유 가격을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평균값, 약자로 MEMOFC,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되는 제트연료의 현물 평균이에요. 원유와 같이 움직이지만 정제 과정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도는 구간도 많습니다. MOEPS가 정확히 어떻게 유류 할증료가 되는지 한 줄로 정리할게요. 매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딱 한 달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뽑아서 그 평균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으면 33단계에 걸쳐 할증료를 매깁니다. 이 지수는 한 달 뒤 달의 유류 할증료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5월 할증료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평균을 본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아모페스 평균이 얼마냐면 갤런당 511.21센트입니다. 기준치 150센트의 3.4배, 소수점 이하로도 한참 넘어갔어요. 그래서 33단계 중 가장 위 33단계가 통째로 적용됐습니다. 2016년 현행 제도가 도입된 뒤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숫자예요. 전 단계인 18단계 4월 할증료 기준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를 뛰어오른 것도 처음입니다. 그럼 4월 17일의 유가 급락은 언제 반영될까요? 6월 유류 할증료를 산정할 때 쓰는 MOEX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4월 17일의 급락은 그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한 달 평균에서 하루 이틀 급락분은 전체를 크게 못 내립니다. 그 전까지 MOEX가 너무 높았거든요. 결국 6월 할증료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체감상 실제로 싸지는 건 7월 이후로 밀릴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해볼게요. 스마트폰 요금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데이터를 많이 썼으면 다음 달 청구서에 찍히잖아요. 그런데 항공 유류 할증료는 청구서가 2달짜리예요.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와 상관없이 2달 전에 아시아 어딘가에서 정제된 항공유 값이 지금 내 비행기표에 붙는 거죠. 시차가 있는 요금제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류 할증료는 할증료지만 실제 항공유 비용 전부를 커버해주진 않아요. 항공사 재무제표에서 연료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1등 비중이에요. 유류 할증료로 받는 돈은 그중 일부만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항공사가 감내하거나 기본 항공권 가격에 녹여서 올립니다. 그래서 뉴스에 항공료 인상이라고 따로 찍히지 않아도 기본 티켓 자체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대한항공 수치로 확인해볼게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이 16조 5,019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유가가 전년보다 떨어져 연료비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조 5,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빠진 거죠. 연료비가 내려도 환율, 인건비, 감가상각이 이익을 먹어버리는 구조예요. 참고로 업계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 대한항공 연간 추가 손실이 약 46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력이에요.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시차를 먹고 움직이는 구조만 해도 충분히 무거운데요. 더 무서운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 자체가 끊기려 한다는 경고가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줄여서 IEA가 4월 17일 직접 발표한 숫자입니다. 재고가 몇 주 남았다고 했는지, 왜 한국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지목됐는지 다음 챕터에서 그 숫자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 재고 위기입니다. 4월 17일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직접 밝혔어요. 유럽 항공유 재고가 6주 남았다고요.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뜬다는 전제하에요. 더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ACI 유럽 지부는 3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재개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항공유 부족이 현실이 된다고 밝혔어요. 3주, 6주. 이건 예측이 아니라 공식 경고예요. 왜 하필 유럽이 먼저일까요? 이유는 정제 능력에 있습니다. 유럽 정유사들은 그동안 러시아산 디젤과 항공유 수입에 많이 기댔어요.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에는 중동산 항공유로 갈아탔고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빙 돌아야 합니다. 원래 항로보다 6주에서 8주가 더 걸려요. 이 시간 안에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바닥을 칩니다. 수입 경로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공급 충격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IEA가 문장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최전선은 일본, 한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유럽이 재고 위기라는데 왜 아시아가 먼저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중동 항공유가 싱가포르를 허브로 집결한 뒤 아시아 전역으로 배분되거든요. 유럽으로 돌려보내는 물량이 늘면 아시아가 먼저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한국처럼 99% 수입 의존인 나라는 이 변동에 가장 민감해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작은 물탱크에 수도관 하나로 물이 들어오는 집을 생각해보세요. 수도관이 막혔는데 우리 집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여러 집이 같이 씁니다. 탱크에 남은 물이 3주치라고 치면 가격이 올라도 그건 신호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탱크가 비어버리는 시점이죠. 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가 그 탱크 수익계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가격을 믿지만 공급망은 재고를 믿어요. 두 지표가 다른 말을 하면 거의 항상 재고가 맞는 말입니다. 재고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스팟 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항공유를 확보합니다. 이게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고요. 가격이 오르니 MOPS 지수도 오릅니다. 그럼 다음 달 유류 할증료도 같이 오르고요. 재고 위기 자체가 할증료를 끌어올리는 루프가 돌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내려가도 이 루프는 따로 돌아요. 일단 한번 돌기 시작하면 루프를 멈추는 건 공급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가격 정책이나 환율로는 못 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상식 하나가 깨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모든 에너지 비용이 함께 내려간다고 믿어요. 맞는 말일 때도 있죠. 하지만 원유와 항공유 사이에는 정제 스프레드라는 이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정제 스프레드란 원유 알배럴을 사서 항공유로 바꾸는 데 드는 마진과 비용을 합친 값이에요. 유가가 떨어져도 항공유 공급이 부족하면 이 스프레드가 거꾸로 벌어집니다. 원유는 싸지는데 항공유는 비싸지는 역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이 그 상태예요. 두바이유는 2월 27일 배럴당 71.81달러에서 4월 10일 100.75달러로 4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MOPS는 같은 기간 배럴 환산 기준으로 22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어요. 원유는 40% 오른 동안 항공유는 같은 시점 2배 넘게 오른 구간도 있었습니다. 원유와 항공유의 이별, 지금이 그 이별의 절정이에요. 세 번째 덧,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유사 가동률은 지금도 90%를 넘게 돌고 있어요. 한국의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메피스를 기준으로 항공유를 사서 국내 항공사에 공급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원화 환산 단계에서 고환율이 또 한 번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4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00원대 후반이었어요. 같은 1달러짜리 항공유도 환율이 1200원일 때와 1450원일 때는 원화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유류 할증료는 3중으로 들어옵니다. 첫째, 중동 전쟁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가격 자체가 오릅니다. 둘째, 호르무즈 공급 경로가 불안해 아시아 스팟 시장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셋째, 환율 때문에 같은 달러 가격이 원화로는 15%에서 20% 더 비싸 보입니다. 이 세 층이 겹쳐서 우리 티켓의 숫자로 찍히는 거예요. 한 층만 빠져도 오늘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공사 한 곳의 체력을 볼까요? 대한항공은 2025년에 매출 16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5,393억 원으로 전년보다 19.1% 감소했습니다. 연료비가 내린 해에도 이익은 빠졌어요. 그럼 연료비가 다시 2배 뛰면요? 이건 단순한 티켓 인상으로는 못 덮습니다. 간편, 노선 정리, 기내 서비스 축소 같은 보이지 않는 인상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준 얘기가 왜 중요해지는지 짚어야 해요. 미국 연준은 이번 유가 급락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조정폭을 받습니다. 항공유 원가도 원화 기준으로는 소폭 내려갈 수 있어요. 단 이 경로는 연준의 결정이 빨라야 7월, 그 효과가 한국 항공사 원가까지 내려오는데 다시 한 달에서 두 달이 더 걸립니다. 체감상 실질 인하는 8월에서 9월쯤에나 가능합니다. 국내선 얘기도 해야 합니다. 5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34,100원, 역대 최고 수치예요. 왕복이면 68,200원. 평일 김포제주 기본항공권이 8만원대인 노선도 있는데 여기 왕복 할증료가 68,000원 가까이 붙으면 기본료와 할증료가 거의 동률입니다. 제주 가는데 유류 할증료가 본전만큼 나온다는 얘기가 실제로 성립해요.
해외여행만 문제가 아니라 국내 가족여행 예산까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역사적인 전례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 오펙은 원유 가격을 배럴당 약 3달러에서 11.65달러로 4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73년 14.8%에서 1974년 7.4%로 반토막 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에서 24.3%로 폭등했어요. 1975년 물가는 24.7%를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지금 2026년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에너지 공급망이 한 점에서 엉키고, 이 엉킴이 항공, 물류, 소비재 가격까지 한꺼번에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요. 단정은 피하겠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시나리오, 이란과 미국이 이번 주 협상을 이어가 호르무즈가 정말 열리면 6에서 7월에 할증료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 협상이 삐걱대며 교착되면 오미스는 33단계를 한동안 유지합니다. 셋째 시나리오, JP모건 전망처럼 5월 중순까지 봉쇄 연장 시 브렌트유가 150달러까지 간다면 여름 여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유류 할증료는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항공유, 멜모터메스 지수를 기준으로 한 달 시차를 두고 매겨집니다. 둘, IEA는 유럽 항공유 재고를 6주 시한부로 경고했고 한국은 아시아의 최전선이라고 직접 지목했습니다. 셋, 유가 급락은 6월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체감 하락은 빨라야 7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항공권 예매를 미루면 오히려 더 싸게 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고 프레임 첫 번째, 시차를 보라. 뉴스에 찍히는 숫자와 내 지갑에 붙는 숫자는 시점이 다릅니다. 유가 10% 급락이 우리 티켓 가격으로 내려오는 데는 한 달이 아니라 2달도 걸려요. 경제 뉴스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 반영 시점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반영 시점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 숫자가 어떤 지수에 녹는지, 그 지수는 몇 주치 평균을 쓰는지, 이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시간을 읽는 눈이 실제 지갑을 지켜주는 무기예요. 두 번째 프레임, 재고를 보라. 가격은 신호일 뿐이고 실체는 재고입니다.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도 공급은 이어지고, 재고가 마르면 가격이 내려도 물건이 사라져요. IEA의 6주 경고는 가격이 아니라 이 재고를 읽으라는 신호였습니다. 뉴스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문장을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그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재고가 늘어서인지 수요가 사라져서인지. 지금은 유가보다 항공유 탱크 수위를 봐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 체인을 보라. 글로벌 경제는 단일 상품 가격이 아니라 체인으로 움직입니다. 중동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내 지갑까지. 이 체인 안에서 어디 한마디가 엉키면 그 다음 마디들이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호르무즈라는 한 점이 대한민국 제주행 티켓까지 연결되는 이유예요. 개별 품목의 가격이 아니라 그 품목이 어떤 체인 위에 올라타 있는지를 보는 습관이 진짜 구조를 읽는 힘입니다. 공포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시차 구조라는 말의 뒷면은 지금 오른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조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호르무즈가 정말 안정적으로 열리고 MOPS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유류 할증료는 33단계에서 한 칸씩 내려옵니다. 한 칸이 내려올 때마다 장거리 노선 기준 편도 2만원에서 3만원씩 빠져요. 오늘 영상이 그 타이밍을 읽는 작은 도구가 되면 좋겠어요. 이해하는 힘이 결국 자유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6월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달 유류 할증료 정상기간 반영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복귀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이런 긴 구조 분석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여름여행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구조적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